하버드 정치외교학과 국무부 인턴 준비 중. 제 시간은 정확했고 미래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자막 없이 들리기 시작한 한국어가 제 안에 낯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끌리지? 그날 이후 전공보다 드라마 대사에 몰입하고 외교 대신 한강에서 벚꽃을 찍고 있더군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랑, 오해, 실망, 결정. 그 모든 층을 지나 이 도시는 더 이상 외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강까지 미국인의 시선으로 본 아주 낯선 나라의 진짜 이야기. 함께 걸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윈터입니다. 저는 하버드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우등생, 화려한 국제기구 경력을 꿈꾸던 평범한 22살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버드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다 어쩌다 클릭한 한국 드라마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로맨스, 가족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깊이가 스크린을 통해 전해졌어요. 이게 뭐지? 하며 봤던 첫 한 편이 결국 10편, 100편으로 이어졌죠. 친구들은 제 취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에밀리, 넌 왜 하필 한국이야? UN 인턴십 준비해야 하잖아. 룸메이트 셀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죠. 우리 딸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법대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거니? 부모님의 걱정 어린 전화가 매주 이어졌어요. 이해합니다. 보스턴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딸이 갑자기 지구 반대편의 문화에 빠졌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굳건했어요. 하버드 언어센터에서 한국어 초급반을 신청했고 밤마다 한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며 거울 앞에서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엔 입모양도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한 달 뒤엔 간단한 자기소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따라 말하는 연습도 했어요. 미국 외교관이 될 거라더니 이제는 케이팝 가수라도 될 건가요? 아버지의 농담 섞인 한마디가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하버드의 모든 친구들이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으로 향하는 동안 저 혼자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으니까요. 동양학 교수님 한 분만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가끔은 가장 비논리적인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단다. 부모님은 1년 만이야 경험 삼아 다녀오렴이라고 하셨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22살의 봄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모든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어요. 터미널을 빠져나오자 무인 키오스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외국인인 저를 위한 안내도 완벽했죠.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효율성이었습니다. 윈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서울대에서 파견된 멘토예요.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이현우는 생각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제 짐을 들어주려는 그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선 모르는 남자가 짐을 만지겠다고 하면 경계부터 하니까요. 하지만 이현우의 눈빛엔 그저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만 담겨 있었어요. 지하철 타봤어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거든요. 이현우의 자랑스러운 설명을 들으며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깨끗한 객실, 와이파이, 그리고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까지. 보스턴의 낡은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쇼핑까지 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제 휴대폰이.
고시원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간 패닉에 빠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연락수단을 잃었다니. 그런데 이현우는 침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분실물센터에 신고하면 돼요. 믿기 힘들었지만 정확히 56분 후에 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지하철에서 발견해 영무원에게 맡겼고 CCTV로 확인까지 해주더군요. 미국이었다면 이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팔렸을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현우 씨? 제가 놀라서 물었죠. 뭐가요? 이현우는 오히려 제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되물었어요. 그날 밤 작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드라마 속 세상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효율성,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이에 대한 따뜻함까지. 다음 날 이현우는 저를 24시간 편의점으로 데려갔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바나나 우유. 드라마에서만 보던 것들이 진짜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첫 삼각김밥을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미국엔 없는 맛이었죠. 배달앱을 알려줄게요. 여기선 모든 걸 배달시킬 수 있어요. 이현우가 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주며 말했어요.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커피, 아이스크림까지 배달된다는 사실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어요. 30분 만에 따끈한 치킨이 고시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일상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대에서의 첫 한 달은 꿈 같았습니다. 강의실의 최첨단 시설,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들, 그리고 항상 도움을 주려는 친구들까지. 제가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상상했던 이상적인 한국의 모습이 현실이었죠. 하지만 모든 동화에는 어둠이 있는 법입니다. 한미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래? 정지혜 교수님의 제안으로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회의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그렉 존슨은 미국 대기업의 한국지사 이사였죠.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고향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한국 젊은이들은 창의성이 부족해.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렉의 말투에 경악했어요. 그는 마치 식민지 총독처럼 한국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젊은 한국인 직원들이 연장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혼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셨으면. 50대로 보이는 부장이 20대 초반의 신입사원을 회의실 한가운데서 질책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기업 문화야. 효율적이긴 하지. 그렉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미소가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그 신입사원이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위로하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 정말 한국의 실체는 이런 건가? 드라마 속 따뜻함과 배려가 그저 판타지였던 걸까요? 이현우에게 전화했어요. 한국에 실망했어요. 왜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어느 나라나 완벽하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현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현실의 한국은 드라마보다 복잡해요.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현우의 말을 곱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어요. 과연 내가 진짜 한국을 알고 있는 걸까? 어쩌면 표면만 보고 사랑에 빠진 건 아닐까? 그 의문은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진짜 한국 음식 맛보여 드릴게요. 회의 다음 날 이현우는 제 고시원으로 찾아와 동네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번화가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좁은 골목의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현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기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미국에선 절대 못 먹어본 맛일 거예요. 이현우의 말대로 된장찌개의 깊은 맛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불쾌한 경험을 잊게 해주는 위로 같았죠.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실 어제 본 모습도 한국의 일부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갑자기 식사 중 얼굴을 찡그리더니 의자에서 쓰러진 겁니다. 순간 식당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함께 있던 여성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 중 하나로 남았어요. 저와 이현우를 포함해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 남성 2명이 즉시 뛰어왔습니다. 한 명은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다른 한 명은 즉시 119에 전화했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CPR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한 명이 지치면 다른 한 명이 교대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다른 손님들을 진정시키며 구급대원들의 접근로를 확보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해냈어요. 7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 중년 남성은 이미 약한 맥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서 살았습니다. 두 분이 영웅이세요. 구급대원의 말에 그 젊은이들은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남성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현우가 물었어요. 왜 울어요? 이제 알겠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이게 제가 사랑한 한국이었어요. 최신 기술이나 세련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였어요. 이현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어제 본 모습도 오늘 본 모습도 모두 한국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위기 앞에서 서로를 돕는 마음,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는 다르게 보였어요. 눈부신 네온사인 뒤에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연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하기로 한 거죠. 그동안 영상통화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직접 경험하시길 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6개월 전부터 내분비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한국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해? 어머니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머니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6개월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선 당일 예약도 가능해요, 엄마. 부모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죠.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반신반의하시던 부모님이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 공항은 정말 깨끗하구나. 아버지의 첫인상이었죠. 어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어요. 장시간 비행 후에 피로와 지속적인 건강 문제가 겹쳐 지쳐 계셨습니다. 내일 바로 병원에 가봅시다. 제안했고 부모님은 동의하셨어요. 이튿날 저는 부모님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외국인 진료소가 있어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죠. 접수부터 진료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하루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검사를 위해 따로 예약해서 다음 주에 와야 한다고 했을 텐데.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어요. 같은 검사를 미국에서 받았다면 최소 $2,000, 즉 한국 돈으로 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했는데 여기선 50만 원, 약 $400로 진료가 가능했어요. 더구나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태도에 부모님은 감동하셨어요.
3시간 후 어머니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의사 진료와 검사와 진단까지 나오다니 믿기 힘들었죠. 의사는 명확한 치료 계획을 제시했어요. 이 약을 일주일 복용하신 후 다시 오세요. 상태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병원을 나오며 어머니는 놀라움에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6개월 동안 답을 찾지 못했는데 하루 만에 해결되다니. 신세계가 따로 없다며 혀를 내두르셨죠. 그날 저녁 한껏 기분이 좋아지신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겼어요. 치맥이 뭐냐고 물으시는 부모님께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날, 치킨과 맥주를 마신다고 한국의 대표적인 야식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치킨이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가격에 이렇게 양이 많다고? 미국에선 2배는 더 비쌀 텐데.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어머니의 안색이 벌써 좋아 보였어요. 아마도 심리적 안도감 때문일 거예요. 에밀리, 이 나라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드라마에 그렇게 빠졌는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난 여기서 치료받고 싶어. 그 말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보스턴에서만 사신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다니요. 기다려보자, 여보. 아버지가 말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난 알아. 여기가 날 낫게 해줄 거야. 부모님과 한강의 벤치에 앉아있는 그 순간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를 졸업하고 미국 외교관이 되는 것? 아니면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어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학기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 졸업한 후 외교관이 되는 길도 좋았지만 그 길이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할까요? 윈터 씨, 고민이 있는 것 같네요. 정지혜 교수님이 연구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수강하는 한국 정치와 외교 과목의 교수님이셨죠. 교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서 물었어요. 20년 넘게 교환 학생들을 보면서 그 표정은 익숙해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얼굴이죠. 교수님 앞에서 저는 모든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미국에서의 안정된 미래와 한국에서 느낀 설명하기 어려운 소속감 사이에서의 갈등을요. 소속이란 게 뭘까요? 교수님이 창문 너머 캠퍼스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국적? 직업? 가족?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소속은 조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런 선택들의 총합이죠. 교수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어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 졸업은 하겠지만 외교관의 길은 접기로 했어요. 대신 한국의 국제 NGO에 지원하기로 했죠. 이현우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정말요? 하버드 졸업생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보다 매일 아침 깨어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요. 이현우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어요. 우리 사이에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자라고 있었지만 아직 말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빛으로 충분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예상하셨다는 듯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거기서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사실 아버지와 나도 은퇴 후 몇 달은 서울에서 지내볼까 생각 중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어요.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특히 외국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2시간씩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공부했죠.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복잡한 한국어 어미 변화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 없어요. 이현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목표로 했어요. NGO에서 일하려면 최소 그 정도는 필요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처음엔 한 단어도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6개월 후 드디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5급,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글은 쓰면 쓸수록 예쁜 언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윈터 씨, 정말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도 이 시험 어렵다고 하는데. 이현우의 진심 어린 칭찬이 더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의 추억, 맛집, 그리고 이현우와의 시간들. 모든 것이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이현우와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에밀리, 한국으로 꼭 돌아와요. 기다릴게요. 이현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이제 저에겐 한국이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착할 나라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와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졸업식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교환학생이 아닌 정착을 위한 여정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비정부기구 취직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취업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어요. 하버드 졸업장이 있어도 외국인이라는 벽은 높았습니다. 면접에서 면접으로 옮겨다니며 매번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에밀리, 포기하지 마요. 국제기구들이 많아요. 이현우가 위로해줬지만 10번째 면접에서도 떨어지니 정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11번째 면접에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한국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난민 지원 NGO였습니다. 제 언어 능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월급은 미국 기준으로는 적었습니다. 270만 원, 약 2,200달러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자 다음 단계는 시민권이었어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 그리고 언젠가는 시민권이 필요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윈터 씨, 큰일 났어요. 이현우가 다급히 전화했어요. 인터넷 봤어요? 저는 SNS 웹사이트를 열었고 제 얼굴이 메인 화면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페이스북에 올렸던 제 글이 화제가 된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서구의 우월감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죠.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미국 학생이었고 그저 수업 과제로 쓴 글이었어요. 댓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주제에 한국을 이해한다고? 미국인은 역시 우월감에 가득 차 있군. 이런 사람이 우리 시민이 되겠다고? 마치 제가 한국을 속이고 침투한 간첩이라도 된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외국인으로서의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이현우에게 흐느꼈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변했잖아요. 그 글은 과거의 당신이고 지금의 당신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이현우의 격려로 저는 용기를 냈어요. NGO에서 일하던 동료들도 저를 지지해줬고 정지혜 교수님은 기자회견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윈터입니다. 먼저 저의 과거 글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그 글은 5년 전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쓴 글입니다. 잘못됐고 편협했어요.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아직 완벽히 한국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웃으로, 동료로, 친구로.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었어요.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해외 유학생들이 더 큰 지지를 보내줬죠. 그날 밤 이현우가 찾아왔어요.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이 된 것 같아요. 이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논란 이후 NGO에서의 제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어요. 한국에 오는 난민들과 이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하고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제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불안해하면서도 희망을 찾는 그 표정. 빗속을 걷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울을 진정한 제 집이라고 느꼈어요.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제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는 하버드 졸업장, 다른 하나는 한국 시민권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NGO의 정규직 채용 통지서까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에밀리, 축하해요. 이현우가 꽃다발을 들고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 남자친구였어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네요. 이제 정말 집이에요. 이현우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제 부모님도 약속대로 서울에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아버지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처음엔 3개월 체류 계획이었지만 벌써 6개월째 연장하고 계셨죠. 사실 보스턴 집을 임대 놓을까 생각 중이야.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한강공원에서의 가족 피크닉은 이제 우리의 주말 루틴이 되었어요. 이현우의 가족들도 종종 합류했고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우리 딸이 한국인이 될 줄은.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21세기의 아름다움이야. 우리는 한 곳에만 속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 후회 없어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현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건 운명 같은 거였어요. 처음부터 제 마음은 이곳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 한강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죠. 만약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만약 첫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워싱턴의 어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겠죠. 좋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며 살았을 거예요. 강변의 벚꽃이 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듯이. 미국에서 온 하버드 소녀가 서울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여정.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에밀리 윈터,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매 순간이 값지고 의미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집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인가요? 그곳이 태어난 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집이니까요.